2002년 4월 30일, 자정이 조금 지났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삼성반도체 주차장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번지는 그 시각 청년 2명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죠. 주변을 살피던 이들은 세워져 있던 엘란트라 승용차 앞에 멈춰섰습니다. 한 명이 우산을 씌워주고 다른 한 명이 조심스럽게 번호판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CCTV가 그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경비업체 직원 7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죠. 20여 분간의 격투가 벌어졌고 두 청년은 제압됐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순찰차의 키를 뽑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관과 경비원들의 제지로 차는 멈췄지만 그 틈을 타 야산으로 달아나 버렸죠. 남은 한 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번호판 절도 사건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타고 온 검은색 EF 소나타를 수색하기 위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밀려나온 것은 악취였습니다. 소독약도 곰팡이도 아닌 부패한 인체의 냄새. 경찰관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박된 채 켜켜이 쌓여있는 젊은 여성들의 시신 5구. 좁은 뒷좌석에 마네킹처럼 포개져 있었습니다. 삽과 괭이, 노끈 다발, 여러 장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현금과 수표 60여만 원이 쏟아져 나왔죠. 용인경찰서 강력 1팀 윤석엽 수사관은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큰일이 터졌구나. 승용차에서 발견된 시체만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트렁크에서 택시 가등이 발견됐습니다. 번호판도 이 차의 것이 아니었죠. 누군가 이 승용차를 택시로 위장한 겁니다. 시신 5구를 실은 채로 도로를 달리면서 다음 범행을 위해 번호판을 훔치러 온 것이었습니다. 번호판을 바꿔 달면 수사망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대체 이 차는 언제부터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던 걸까요? 시신을 싣고도 멈추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6번째 시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의 기록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 봄바람이 불던 그곳에서 두 남자가 만났습니다. 본격적인 기록을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록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시계바늘을 한 달 반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2002년 3월 중순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24살 청년 허재필이 종업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내성적인 성격에 교우 관계가 좁은 편이었죠.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손님 주문을 받고 퇴근 후에는 숙소로 돌아가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던 허재필에게 유독 다정하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경운. 5달 먼저 이 골프장에 입사해 일하고 있던 28살의 남자였죠. 경북 포항의 교육자 집안에서 부유하게 자란 그는 재수 시절부터 범죄의 늪에 빠졌습니다. 절도와 강도, 성범죄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전과가 7번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그를 아는 사람은 없었죠. 웃음이 많고 사교적인 선배. 그것이 동료들이 아는 김경운의 전부였습니다. 허재필에게는 남들 모르는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흥비로 쌓인 신용카드 연체 대금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였죠. 매달 불어나는 이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었습니다. 아침이면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밤이면 숙소에서 독촉 문자를 지웠습니다. 퇴근 후 그의 전화기에 들어오는 연락은 카드사의 것뿐이었죠.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택가에서는 피아노 강사 박모 씨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9살의 그는 매일 오후 2시에 학원에 나가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가르쳤죠. 퇴근 후에는 삼성전자 앞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면 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간다고, 오늘 수업은 잘 끝났다고, 내일은 좀 일찍 올 수 있을 거라고. 김경운에게도 일과 후에 들르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멀지 않은 미용실이었죠. 업주인 이모 씨는 32살의 유부녀로 매일 아침 9시에 가게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웃는 얼굴로 머리를 다듬어주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는 김경운의 단골이자 교제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모 씨의 신뢰는 나중에 그를 차에 태우는 이유가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김경운은 허재필에게 점심시간마다 무언가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탕만 하면 빚 따위는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빚에 쫓기는 사람에게 그 말은 봄바람처럼 스며들었죠. 골프장의 잔디밭 위로 매일 아침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렸고 두 남자는 식당 뒤편에서 점점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02년 4월 초 김경훈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차에 택시 표시등을 달고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태워 돈을 빼앗자는 것이었죠. 허재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경훈은 이미 어딘가에서 택시가 등을 구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계획은 허재필이 동의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김경훈은 왜 하필 허재필이었을까요? 전과 7범의 경력이 있는 그가 혼자서도 충분히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 텐데요. 빚에 쫓기고 사회성이 부족하고 거절할 줄 모르는 후배. 김경훈이 본 것은 공범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끌려갈 수 있는 그림자였는지도 모릅니다. 700만 원의 빚이 24살 청년의 판단력을 얼마나 좁혀놓았는지 기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4월 18일 김경훈이 골프장에 휴가를 냈습니다. 허재필도 함께였죠. 김경훈은 이날 낮 동안 숙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밤에 할 일이 있으니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며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김경훈의 검은색 EF 소나타. 목적지는 골프장에서 멀지 않은 미용실이었습니다. 김경훈은 이모 씨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습니다. 단골 손님이자 연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이모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용인휴게소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멈추자 트렁크가 열렸죠. 그 안에서 허재필이 나왔습니다. 이모 씨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2장과 현금 10만 원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모 씨는 숨을 거두었죠. 시신은 골프장 인근 야산에 묻혔습니다. 흙을 꼼꼼하게 다졌습니다. 첫 범행이라 증거를 철저히 없애려 했던 겁니다. 이모 씨의 신용카드로 28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경훈은 첫 범행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모 씨의 남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가출로 분류됐죠. 아무도 살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4월 24일 김경훈은 골프장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직서를 내면서 동료들에게 웃으며 인사했다고 합니다. 4월 27일 김경훈은 주차된 택시에서 번호판과 갓등을 훔쳐 자신의 소나타에 부착했습니다. 지붕 위에 갓등, 차체 앞뒤에 번호판. 겉모습만 보면 평범한 택시와 다를 바 없었죠. 밤이면 도로 위에서 택시와 자가용을 구별하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문을 열고 행선지를 말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 차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그날 밤 11시 수원시 영통동 삼성전자 정문 앞 피아노 강사 박모 씨가 수업을 마치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월의 밤 공기는 아직 쌀쌀했고 도로 위에는 드문드문 불빛이 지나갔죠. 갓등이 켜진 택시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매일 밤 이 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일상이었으니까요. 박모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가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인시 신가르 오산천 주차장. 인적이 끊긴 어둠 속에 차가 멈추자 폭행이 시작됐죠. 주먹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현금 2만 원과 신용카드가 빼앗겼습니다. 김경훈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허재필은 차 밖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노끈이 목을 졸랐고 박모 씨의 숨이 멈췄습니다. 이 순간을 이해하려면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오후 8시 박모 씨는 마지막 수업을 마쳤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음 주곡 연습을 당부하고 학원 문을 잠갔죠.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간다고, 늦지 않겠다고. 매일 반복되는 통화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날이 밝자 범인들은 박모 씨의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시신은 차 트렁크에 실렸죠. 그 차는 다시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갓등을 켜고 다음 승객을 찾아서 4월 28일 아침 허재필은 골프장에 출근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상 근무를 마친 뒤 사직서를 냈죠.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트렁크에 시신이 실려있는 차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용인시 기흥읍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앞길. 20살 이모 씨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등이 켜진 차가 다가왔죠. 문을 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산 나들목 부근 갓길에 차가 멈추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신용카드가 빼앗기고 목이 졸렸습니다. 이모 씨의 카드에서 19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이제 차 안에는 시신이 두구였습니다. 세 번째 위장 택시 범행이 끝난 지 8시간 만이었습니다. 4월 29일 새벽 5시 수원시 메탄동의 나이트클럽 앞. 이번에는 택시가 아니었습니다. 김경우는 갓등과 번호판을 떼어낸 상태에서 나이트클럽을 나서는 3명의 여성에게 직접 다가갔죠. 의류 매장 직원 안모 씨 23살, 정모 씨 22살, 강모 씨 27살. 같이 술 한잔 하자는 말에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인적 없는 곳에 멈추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세 여성이 극렬하게 몸부림쳤죠. 범인들은 끈으로 결박하면 풀어주겠다고 숙였습니다. 저항이 멈춘 뒤 양손과 발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살해됐죠. 사흘 동안 5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4월 27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47시간. 냉각기라고 부를 만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범죄자에게는 범행 후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9명을 연쇄살인한 강호순조차 첫 살인 이후 수개월간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죠. 전과 없이 여성 3명을 한 달 간격으로 살해한 김윤철도 첫 범행 다음 날 몸살이 나서 결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범인들에게서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허재필은 범행 사이에 골프장에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시신이 실린 차를 몰았습니다. 여기까지의 기록을 정리하겠습니다. 4월 18일 첫 범행 이후 9일 뒤인 27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5명이 추가 살해됐습니다. 총 6명. 차량에 실린 시신은 5구였고 첫 번째 피해자만 야산에 안매장된 상태였죠.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금액은 현금과 카드 인출을 모두 합해 544만 원. 6명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원과 용인 일대에서 여성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지만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었죠. 미용사 이모 씨의 실종은 가출로 분류됐고 피아노 강사 박모 씨의 어머니는 밤새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0살 이모 씨의 가족도 경찰서를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을 하나로 연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신 5구를 싣고 달리는 차가 경기도 도로 위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2명뿐이었죠. 그리고 이 2사람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허재필은 나중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계속되는 범행으로 경찰에 꼬리가 잡힐 것을 우려해 번호판을 훔쳐서 바꿔 달려 했다.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삼성반도체 주차장의 CCTV가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수사 기록의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4월 30일 자정 삼성반도체 주차장. 비가 내리는 가운데 김경훈이 번호판을 떼고 허재필이 우산을 씌워주며 망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삼성반도체는 산업 스파이 문제로 경비가 삼엄한 상태였죠. 사설 경비업체 직원 7명이 CCTV를 통해 범행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2사람에게는 최악의 장소를 고른 셈이었습니다. 20여 분간의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경비원들의 숫자에 밀린 범인들은 결국 제압됐죠. 하지만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하는 짧은 틈, 김경훈이 순찰차를 탈취해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차는 곧 멈췄지만 그는 어둠 속 야산으로 사라졌습니다. 허재필만 현장에서 체포됐죠. 경찰은 이것이 단순 번호판 절도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소한 범죄를 처리하는 일상적인 절차가 시작될 뻔했습니다. 승용차를 수색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자 형사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죠. 부패가 시작된 시신 5구가 좁은 공간에 포개져 있었습니다. 모두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손과 발이 노끈으로 묶여 있었죠. 차 안에서 삽, 괭이, 노끈 다발, 타인명의 신용카드 여러 장, 현금과 수표가 발견됐습니다. 윤석엽 수사관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강력반에 몸담는 동안 이처럼 잔악한 사건을 다시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 김경우는 현상금 500만 원에 긴급 수배했습니다. 도주 직후 평택으로 이동해 어머니와 동생에게 연락을 취한 그는
도피 자금 600만 원을 받아 동생과 함께 포항으로 잠적했죠. 포항에서 보증금 30만 원, 월세 13만 원짜리 방을 얻어 장기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은 급하게 찾아온 형을 감춰주긴 했지만 신문을 보고 나서야 형이 5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이 사건의 열쇠였습니다. 트렁크에서 발견된 택시카 등 차체에 달려있던 다 차량의 번호판, 이 두 가지가 연결되자 수사관들 앞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누군가가 자가용을 택시로 위장해 여성들을 유인한 것이었죠. 하지만 차 안의 시신은 5인데 신용카드는 6명분이 나왔습니다. 6번째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허재필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죠. 조용한 성격 그대로 수사관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시신이 5인데 카드가 6이라는 모순. 그리고 4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9일 공백.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5월 1일 포항의 은신처가 발각됐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이닥치자 김경우는 칼로 자신의 목을 찔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그날 오후 숨졌죠. 28살, 정과 7범의 삶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유서가 남아있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기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훈의 죽음이 허재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까지 허재필은 공범이 자살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 더 이상 김경훈 뒤에 숨을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5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죠. 하지만 수사관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6번째 신용카드의 주인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4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9일, 그 공백에 대해 허재필은 처음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추가 범행은 없다고. 하지만 경찰이 미용사 이모 씨의 실종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을 들이밀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이모 씨가 실종된 날짜와 첫 카드 인출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허재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골프장 인근 야산을 파헤치자 6번째 시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미용사 이모 씨. 사망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죠. 흙을 너무 꼼꼼하게 다져서 공기가 차단된 결과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보름이 지나도 썩지 않았을까. 수사관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모 씨는 김경훈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을 때 의심 없이 그 손을 잡았던 겁니다. 허재필의 진술에서 수사관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범행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일이 너무 커지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죽였다. 나중에는 웃음까지 나왔다. 수사관들은 할 말을 잃었죠. 전과 하나 없던 24살의 청년이 한 달 만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 7월 수원지방법원은 허재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지만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계획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부녀자들을 살해한 점으로 미루어 극형이 불가피하다. 항소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형은 유지됐죠. 2003년 3월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허재필은 김경훈의 강요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도 골프장에 출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건의 기록은 여기서 닫힙니다. 허재필은 현재까지 23년째 미집행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것은 1997년이었죠.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 된 이 나라에서 그는 죽지 않는 형벌을 살고 있습니다. 감방이 형광등은 매일 같은 시간에 켜지고 같은 시간에 꺼집니다. 23년째 같은 리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범인들이 손에 쥔 돈은 544만 원이었습니다. 6명의 목숨값을 나누면 한 사람당 90만 원이 조금 넘죠. 피아노 강사 박모 씨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은 2만 원이었습니다. 10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밤 11시에 택시를 잡아탄 그의 하루가 2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전화를 기다렸을 겁니다. 곧 간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20살 이모 씨에게는 내일의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22살 정모 씨와 23살 안모 씨와 27살 강모 씨는 그 새벽이 지나면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옷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는 평범한 아침. 그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32살 미용사 이모 씨는 다음날 아침 가게 문을 열어야 했죠. 9시에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일상은 골프장 뒤편 야산 속에 묻혔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직전에 벌어졌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을 때 6명의 여성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조용히 묻혔죠. 뉴스 자료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력반 형사들조차 고개를 내저었던 사건이 월드컵의 함성 아래 잊혀졌습니다. 세상은 계속됐습니다. 골프장은 다음 종업원을 고용했고 미용실에는 새 주인이 들어왔겠죠. 박모 씨가 택시를 기다리던 삼성전자 앞 도로변에는 여전히 밤마다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해결된 것보다 해결되지 않은 것이 더 무겁습니다. 왜 허재필은 범행 다음 날에도 골프장에 출근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삼성반도체 경비원들이 그날 밤 CCTV를 보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몇 명이 더 늘어났을까요? 허재필이 말한 추가 범행 계획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700만 원의 빚이 정말로 6명을 죽이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건지 기록은 그 질문 앞에서 멈춰 있습니다. 택시를 탄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몸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문을 열고 행선지를 말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거라고 믿는 것이죠.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가장 평범한 신뢰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들은 그 신뢰를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기록은 닫혔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사건 일지.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